저는 평소에 미술에 관심이 많아요.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따금 해외여행을 가면 무조건적으로 들르는 곳이 미술관일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미술은 단지 어렵고 지루한 소재일 수밖에 없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술가에 대해 접근해보려 해요. 향후 다뤄볼 주제는 화가의 인생입니다. 이 화가의 인생을 다루는 이유는 인생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빈센트 반 고흐는 죽기 전까지 그다지 인정받지 못한 화가예요. 인공과 정신병으로 시달리다가 결과적으로 권총으로 자살하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불쌍하다고 할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단순히 미술가니까 재미없을 것 같아, 지루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생만 들어봐도 상당히 재미있는 인물이거든요. 말이 길었어요. 반 고흐는 1853년 네덜란드 쥔데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격이 괴팍해서 남을 괴롭히는 행동을 많이 하고 혼자 놀길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테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테오는 반 고흐의 동생이에요. 테오는 어릴 적부터 형의 역할을 대신해서 집안일을 아주 주도적으로 도왔다고 하는데요. 좀 철이 일찍 든 동생이라고 해야 할까요? 후에도 반 고흐는 그림을 그리며 부족한 물질적인 지원, 즉 돈을 테오에게서 많이 지원받게 되죠. 죽는 그 순간까지 말이에요. 반 고흐는 중학교 때 정신병으로 발작을 일으켜 학교를 그만둔 후에 여기저기서 다양한 직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몇 가지 이야기해보자면 화랑에서 근무했고요. 선생님을 좀 했습니다. 부모의 뜻을 따라 목사가 되려고 전도사로서의 길을 걷다가 지나친 원리주의적인 이해에 따라서 그 길을 접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원리주의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남을 돕는다는 성경의 내용을 지나치게 그대로 소화하는 경우, 남을 돕기 위해서 추운 겨울 너무너무 추운데 자신의 옷을 벗어서 추운 사람들에게 주고 정작 자신은 거지처럼 자는 행위, 나의 건강을 버리면서까지 타인의 건강을 도움 주는 행위, 전도사직을 면직당합니다. 즉 잘려버립니다. 이때 물론 몇 번의 사랑도 경험을 했고요. 하지만 결혼 등의 결실은 없었습니다. 당시의 인생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겠죠. 나이는 30이 다 되었는데 직업적으로는 물론 제대로 된 러브라인 하나, 여자친구 하나 형성 만들어보지 못한 거죠. 이 당시의 반 고흐는 어두운 색채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대부분의 화가가 그러하듯이 그림이 재밌는 이유는 그림이 당시의 화가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미술치료라는 말 들어봤죠? 개인의 감정과 그 상태가 그림으로 드러나는 그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린 그림은 감자 먹는 사람들, 그리고 농부의 아내 등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색채가 굉장히 어둡죠. 이때 테오가 등장하죠. 테오는 참 잘 컸어요. 가정도 꾸리고요. 운 좋게도 괴팍한 형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마음에 또 여유도 가졌습니다. 테오의 직업은 미술상입니다. 화가의 그림을 사서 전시를 기획하는 등의 일을 했죠. 동생의 권유로 이제 어두운 그림은 밝은 느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배우기 위해 인상주의를 배우기도 했죠. 여기서 인상주의, 이 인상이란 말이 늘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인상 맞아요. 개념부터 말하자면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변화 속에서 자신을 묘사하고 어렵죠. 그냥 색채나 색조를 최대한 정확하게 담는 그림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바닷가에서 여러분이 해 지는 모습을 그려야 한다면 담담하게 해가 지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할 뿐이죠. 주황, 빨강, 노란색 등을 활용했을 겁니다. 이러한 인상파의 화풍을 배우기 위해 당시 인상파 화가들이 모여들었던 파리로 가게 되죠. 지금도 그러하지만 파리는 지금도 유럽의 문화의 중심, 예술의 중심인 도시예요. 그러한 파리에서 동생 테오에게 돈을 빌려 이른바 유학을 시작하죠. 돈을 빌린 이유는 물감을 사야 되고 도화지를 사야 되고 붓을 사야 되니까요. 테오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줍니다. 하지만 파리에서의 생활은 그다지 편하지 못했습니다. 테오와 고흐가 주고받았던 편지의 내용을 보면 꽤 많은 내용이 동생에게 진 빚, 즉 돈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편지의 많은 부분에서 아이고 그림을 몇 점 팔아야 너에게 얼마를 갚을 텐데 라는 내용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테오는 그럴 때마다 그러지마 형, 갚을 생각하지 말고 형 열심히 편하게 그림 그려 라고 말하죠. 동생에게 신세진다는 이러한 불편함과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들과의 밤거리에서 술을 마시며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그 사실에 굉장한 불만을 느껴요. 그래서 프랑스 남부의 아를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의 지도를 보면 알지만 프랑스가 굉장히 넓어요. 그만큼 위아래로 깁니다. 당연히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기후환경과 생활환경은 굉장히 다르겠죠? 이곳에서 고흐는 이
빛과 그림에 흠뻑 취하죠. 방고우 특유의 화풍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노랑, 주황빛을 특히 이때는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도 여름바다로 놀러갔던 생각을 하면 노란 모래사장, 또 주황색 태양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느낌을 반고우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바로 이때의 대표작이 해바라기와 고우의 침실이 있습니다. 이 해바라기 많이 보셨죠? 자, 이 두 번째 작품 고우의 침실과 관련된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해요.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집을 떠나서 공부하려면 숙소가 필요하죠. 잠을 잘 곳이 필요하죠. 아르레 호텔에서 숙박을 했는데 호텔 직원과 방값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이유는 돈이 없으니까요. 방에서 쫓겨난 거죠. 호텔 직원의 입장에서 방값을 받기 전까지 뭔가를 잡아둬야겠죠? 짐을 줘버리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우의 짐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툼의 과정 속에 판사 앞에까지 가서 일부 할인된 호텔 숙박비를 계산하고 짐을 찾아와요. 짐을 찾고 방을 전전하던 와중에 이 방 4개짜리 한 달 월세 15프랑의 호텔을 잡게 되는데 이 호텔이 바로 지금 보는 호텔 아렐입니다. 이곳에서 고우는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게 돼요. 만족하게 되니 우리가 함께 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 이 팀을 꾸리길 원해요. 함께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끼리 모여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공동체를 꾸리길 원하는 겁니다. 사실 이 화가의 인생이란 고달픕니다. 그림을 그리는 만큼 금전적, 즉 돈으로 보상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시대의 문화적인 흐름에 딱 맞아서 떨어지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죠. 이는 요즘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가들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하나의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고우는 생각하게 됩니다. 당장은 지금은 어떤 사람이 배고파도 조금 성공한 다른 사람이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러한 형태로 말이죠. 상당히 고우의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바로 이곳에서 고우는 전설의 화가 고갱을 만나게 됩니다. 폴 고갱이라는 화가를 들어보셨나요? 고갱과의 일화는 이 다음 편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음 편에서 만날게요.